공공기관의 비상임 노동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또 정당법 개정에 따라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도 정당 가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세계 5대 경제 강국을 목표로 한 신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신년 회견에서 아이를 낳으면 1년간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저출산 대책 등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여야가 추경과 대장동 특검에 이견을 보이면서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일정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 3당과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4선 중진이자 충남도당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과 함께 당내 갈등 봉합 이후 충청 지역의 민심 동향과 대선 전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야권 후보 단일화와 젠더 이슈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1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는데요.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노동자와 청년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과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법안을 포함해 4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한 건데요. 국회 본관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동희 기자. 네, 국회 로텐더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 소식 전해주시죠. 네, 1월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4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중에 몇몇 법안은 2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관련 있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를 두게 하는 법안, 그리고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법안인데요. 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대표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해 이사회에 포함시키게 하는 내용으로 노동자들도 경영 결정에 참여하게 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 재계 쪽에서는 의사결정 신속성이 떨어지고 노사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해왔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요청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올 하반기부터 전국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여 곳에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번 대선의 주요 유권자층이죠. 청년 표심을 겨냥한 법안도 나왔는데 정당법 개정안도 전해주시죠. 네, 본회의를 통과한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 가입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게 핵심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유권자인 청년들의 표심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정당 가입 연령도 같이 낮춰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정당법 개정으로까지 연결된 겁니다. 이에 따라 이제 만 16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만 18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 정당에 가입한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할지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또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개선한 공직선거법도 가결됐는데요. 현재 24개소에 불과한 공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재외국민 추가 투표소를 15개 더 확대하고 코로나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투표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 조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범인 검거 등 경찰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형사 책임을 일부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는데요. 살인과 상해, 폭행, 아동학대 등 법안이 명시한 현장에서 경찰관의 대응력을 보다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반도체 특별법과 국민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영장사본 교부법 등도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세계 5대 강국을 위한 구상을 제시하며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성장을 위해 국가 주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에 투자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인재 양성을 위한 가칭 휴먼 캐피털 제도를 소개하며 정책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세계 5강 경제대국 진입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 성장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 과학기술과 산업, 국토, 교육 등 4개 분야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는데 특히 디지털 전환에 약 135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200만 개를 창출하고 인공지능 등 10대 미래 전략 기술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신경제의 성공은 결국 투자에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100년 대계를 준비하면서 과감한 대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 후보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들겠다며 공공개혁과 금융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 신설, 주식시장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후보는 오후에도 디지털 혁신 대전환위원회 1호 발표회에 참석해 정책 공약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5년간 미래인재 100만 명을 양성해 디지털 시대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인데 핵심 프로젝트로 가칭 휴먼 캐피탈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휴먼 캐피탈은 소프트웨어, AI 등 디지털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선 지원하고 취직을 하면 나중에 일부를 갚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을 넘어 메타버스 정부를 구축하고 IT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CIO 최고정보 관리 책임자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SNS를 통해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운영 구상을 설명하면서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대응 방안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재앙적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해결 방안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에게 1년간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아동 가족 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갖게 하려면은 정말 그 국가와 또 개인과 또 가족과 이런 많은 그 어떤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100만 원의 부모급여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고통 분담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제안했는데 임대인의 손실분은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고 임차인은 금융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한 재정은 5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이제 재정 부담을 하는 거는 만기 이후에 이제 면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그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한 50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핵을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질문에는 선제 타격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북한의 호의를 평화쇼로 보고 있다면서 정부가 거기에 너무 몰입해 유엔의 핵 관련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 것을 주장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기후위기 대응과 주 4일제 도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해 전략적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집권하게 되면 협치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논의했는데 의견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을, 국민의힘은 일반 특검을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여야 이견으로 불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경 편성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바로 일정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시회의를 소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그걸 임시회를 굳이 소집하기보다는 추경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정부로부터 예산안이 오면 그때 검토를 하시겠다는. 정부 여당의 이견부터 빨리 조정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고 야당을 덜덜이 세워서 물귀신 작전에 나설 생각은 하지 마라. 민주당은 임시회 합의 불발에 대해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생과 또 국민을 외면한 그런 결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을 다루기 위한 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 수 있도록 여야 양당 간에 협의를 해가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과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민주당은 구성 자체가 여야 동수로 객관성이 보장되는 상설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상설특검은 특검 추천위 등의 정부 측 인사들이 과반을 차지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일반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만배 씨가 재판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지시를 언급한 것을 두고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증언이라며 거듭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 이중 플레이 이제 좀 실물이 나니까 그만하시고 빨리 특검법 처리해서 특검에 의한 정밀하고도 공정하고 상세한 수사가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검법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법인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라고 반박하며 김만배 씨 측 주장을 전한 30여 개 매체 보도를 선관위와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민의 사법 참여를 확대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올해로 시행 15년째를 맞이하지만 운영 성과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이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소식은 강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실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도입 이후 2017년을 기점으로 실시 건수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2020년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론 등을 의식한 피고인들이 신청에 소극적인 데다 재판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도 품이 많이 드는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이 배제율과 철회율이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신청을 해야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철회도 하고 안 하고 이런 또 배제도 많이 하고. 전문가들은 피고인 신청과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필수적 대상사건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을 향해서도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배제 결정 사유를 구체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청주의를 지금 채택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최초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이 배제 결정을 일반 조항에 의하지 않고 하도록 삭제하는 방안이 굉장히 지금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국민참여재판이 배심원 선정 등 재판부의 여러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재판 지연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칫 국민참여재판의 이제 확대가 재판 절차 부담으로 이어져서 이제 헌법 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헌법적 가치와 조화하기 어렵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려가 되고 국회에서도 살인 등 중대 범죄에 한해 의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여건이 허위 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이력 기재로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이른바 김건희 재발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허위 이력을 적은 사실이 적발되면 교원 임용을 취소하고 교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급여를 환수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기를 틈탄 문재인 정부의 인사 알박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외교부가 정기 공관장 인사 때도 아닌데 대통령 측근을 위한 인사를 단행하고 법무부도 정권 말 보기 드문 검사장 승진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35개 공기업의 경우에도 무리한 인사로 다음 정부에서 임기 절반 이상을 보낼 기관장이 91%에 달한다며 차기 정부 국정운영 구상에 어깃장을 놓는 임기 말 보훈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대선 후보 TV토론 개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KBS로부터 대선 TV토론 개최를 위한 각 당의 실무자 협의를 열겠다는 제안이 와서 어제 회의에 참석했지만 국민의힘은 불참했다며 토론 개최를 위한 협의에 조속히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실무회의 날짜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특정 방송사를 통한 토론보다는 양자 간 합의에 의한 대국민 공개 토론을 여는 게 바람직하다며 당장 양당 간 실무진이 협의에 착수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나온 게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전히 그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다소 회복했다는 여론조사가 오늘 잇따라 나왔습니다. 네. 먼저 뉴스피미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다자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40.3%, 이재명 후보는 34.7%를 기록했습니다. 약 2주 전 직전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 이 후보는 4%포인트 정도 빠진 반면에 윤 후보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데요. 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나온 여론조사에선 윤 후보가 36.9%를 기록해서 이 후보를 0.4%포인트 차이로 근소하게 따돌렸습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윤 후보는 5주 연속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번 조사에서 멈춰섰습니다. 네.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윤 네. 후보는 그동안의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고 네. 이재명 후보는 30%대 박스권에서 좀처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뭔가 이제 지지율의 또 다른 이제 변화가 이제 그 감지가 되고 있는데 조사 기간이 하나는 이제 8일 하루였고 하나는 7, 8일 이틀간이었네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좀 의미 있는 기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여론조사 실시된 시점을 보면은 여론조사가 모두 6일 이후에 시작됐거든요. 네. 그 시점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극적 봉합을 이룬 이후에 진행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당 내용을 수습한 게 아무래도 반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게 가능한 건데요. 실제로 이준석 대표는 이 후보와의 봉합 이후 당내 자체 조사에서도 지지율 반등을 목격했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도 온전하게 반영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당내에선 병사 월급 인상처럼 그 2030을 겨냥한 정책 행보에 더해서 이 색다른 홍보 방식이 지지율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이 쇼츠라고 해서 방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59초의 길이의 짤막한 공약 홍보 영상이 대표적입니다. 네. 어쨌든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반등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반영이 된 결과다, 의미 있는 결과다, 뭐 이런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30%대 이제 박스권에 이제 묶여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이 지지율 정체 국면을 벗어나야 되는데 현재 그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네,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치고 올라오니까 거기서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시급한 과제가 바로 박스권 탈출입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TV 토론을 통해서 반등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요. 줄곧 윤 후보에게 토론회를 제안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은 윤 후보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달 중순쯤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이 결과에 따라서 설 민심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 열린민주당과의 당대당 통합도 이 후보 측에선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당 통합 권리당원 투표를 마쳤는데요. 이 83.69%의 높은 찬성률로 합당을 의결했습니다. 내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합당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계기로 이 진보 진영 결집을 이끌고 이 박스권 지지율 탈피의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TV 토론회가 이달 중순쯤, 그러니까 설 전에 열릴 가능성이 있고, 열린다면 이게 분명히 또 지지율에 영향을 줄 텐데, 아무튼 성사 여부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번에 또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살펴봐야 될 텐데, 요새 그 존재감을 무시할 수가 없네요. 오늘 안 후보가 국민통합 내각을 꾸리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뭐 어떤 건가요? 이게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최근에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 안 후보와 공동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걸로 전해집니다. 네.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는 차원에서 이 국민통합 내각, 협치 내각을 내세운 건데요. 이 공동정부를 구성하면 이 단일화 경쟁에서 패배한 후보도 이 차기 정부에서 지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 후보는 이 같은 공동정부의 선을 긋고 좌우 가리지 않는 인재 등용, 그러니까 국민통합 내각을 강조한 건데요. 또 공동정부는 대통령제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 단일화는 일축하고 당선을 통해 차기 정부를 집권하겠다는 안 후보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그 야권 단일화를 두고서 이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이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역시 단일화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이 국민께서 판단하실 문제다, 이렇게 말을 아꼈는데, 반대로 이준석 대표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일축했습니다. 윤 후보를 지지하던 2030 지지층이 이 안 후보 쪽으로 이전되면서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은 윤 후보가 2030의 그 강한 반등을 이뤄내고 있어서 그 단일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안 후보와의 단일화로 당이 공중분해될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입장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야권 단일화를 정치공학적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민 마음을 조종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이 안 후보에게 긍정적인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단일화 이슈는 이것 때문에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단일화는 야권에서는 또 필수다, 이런 이제 의견도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어쨌든 야권 단일화도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지지율, 그리고 야권 단일화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태윤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아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11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충치 대 생리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SNS를 통해 밝힌 7글자의 공약을 놓고 정치권에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죠. 바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입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올린 이 7글자에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격론이 오가며 이번 대선 전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지지율을 위해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윤 후보 비판에 나선 가운데, 오늘은 여야 의원들이 여성가족부를 충치와 생리에 비유하면서 논쟁을 벌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분열 정치의 주 본산이었던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그에 대한 대안은 저희들이 남녀를 싸움 붙이는 게 아니라 통합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부 조직 개편으로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남녀 간의 이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이러한 기능과 그 세력은 해체하는 게 맞다. 충치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자.
이게 충치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로 이빨부터 뽑으려고 생이빨을 뽑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우려의 핵심이에요. 여가부를 개선하고 또 기능을 강화하겠다 하는 얘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폐지부터 하고 생각은 더 하겠다고 하는 건 일단 이 이빨부터 뽑고 보자는 거예요. 이게 생이빨인지 아닌지도 충치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자는 것이다. 충치가 아닌 멀쩡한 생리를 뽑을 수도 있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민주당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이렇게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원 본부장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면서 여가부가 권력형 성범죄에 미흡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철책선이 뚫린다고 국방부를 그때마다 폐지하느냐면서 여가부가 부족했다면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필요한 부분을 늘리는 쪽으로 개선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여성가족부는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고 청소년 정책을 강화해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폐지 논란을 겪었던 여성가족부 운명이 이번엔 과연 어떻게 될지 이번 대선의 또 하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별다방이 표적이 된 이유입니다. 요 며칠 정치권에선 멸치와 콩 그리고 스타벅스라는 단어가 계속 오르내리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죠. 정용진 신재계그룹 부회장의 언급으로 시작된 이른바 멸공 논쟁의 후폭풍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의 멸치와 콩, 장보기 사진 논란 이후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 불매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여권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보이콧 정용진,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포스터가 빠르게 공유됐습니다. 그리고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진성준 의원, 국무총리 사회특보를 맡고 있는 연세대 김호기 교수 등 여권 인사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불매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김용민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커피는 동네 커피가 최고다라면서 지역구 커피숍에서 산 커피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작별이라는 해시태그도 함께 달아서 앞으로 스타벅스를 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흐뭇한 표정으로 스타벅스 텀블러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려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별다른 설명을 달진 않았지만 여권의 스벅 불매 운동에 맞불을 놓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한편 이 같은 움직임에 여야 지도부는 확산을 경계하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장인 정성호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멸공 논란도 불매 운동도 중단했으면 한다면서 색깔론으로 지지자를 결집하려는 음모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오늘 멸공 캠페인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거는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우리 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이걸 릴레이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캠페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부담이 간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자제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린 거고요. 톤다운 하자 이렇게 한 뒤로 각 의원님들이 게시를 접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이 새해 들어 두 번째 미사일 발사에 나서면서 안보 이슈가 다시 대선 전국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죠. 정치권 공방은 불가피하겠지만 불필요한 논쟁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까지 뒤흔드는 부정적인 캠페인은 여야 지도부 의견처럼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제노믹스를 발표하면서 경제 이슈 선점에 나섰습니다. 후보 간 정책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여야 간의 신경전도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홍서윤 더불어민주당 청년선대위 대변인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관련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 비전 발표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30 청년들뿐 아니라 이제 국민적 관심이 가장 이제 높은 분야가 바로 경제 관련 공약인데요.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제노믹스의 핵심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크게 4가지 대전환이 있는데요.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이 4가지 영역의 대전환입니다. 과학기술은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공학 등 10대 미래전략기술에 대한 대통령 빅 프로젝트 추진을 말하고요. 산업 대전환은 디지털 분야, 에너지 분야, 제조업 분야 성장 전략,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분야, 서비스업 분야, 수출 분야 등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 대전환인데요. 지역 대학과 국가를 초월한 온라인 중심의 대학 교육 그리고 평생 교육을 확대해서 평생 학습 사회로 전환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토 대전환은 국가 균형 발전이 이제는 생존 전략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하여 5극 3특 체계로 메가시티를 통해 도시간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수도권으로 이주하지 않아도 살만한 지역 발전을 이루고 또 국가교통 체계를 재편해서 친환경 교통망, 항공교통망, 철도망 등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에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죠. 이 자리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전국민 부모급여 등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민주당 청년선대위는 윤 후보의 저출생 해결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육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출산을 안 한다는 것처럼 인식하고 내놓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출생 공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를 환경인가를 되짚어 봐야 하는데요. 아이를 낳으라고만 강요하지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인지를 좀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육아 비용이 얼마나 보태져 있는지 혹은 뭐 얼마나 지원되는지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낳으라는 건 상당히 일방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께서는 워킹맘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워킹맘들의 이야기를 잘 해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공감을 얻게 됐는데요. 여전히 육아의 대부분을 여성들 그리고 엄마들이 하는 상황이고 또 양육 환경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적인 개선이 좀 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께서는 남성 육아 휴직의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요. 현재 복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북유럽 등에서도 출생률이 매우 저조했었고 과거에는 그리고 육아 정책과 환경을 대대적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출생률이 회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100만 원 지원으로 마치 출생률이 회복될 것 같은 정책을 공약했다는 데에서는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가정 내에서도 노력이 좀 필요하지만 국가와 사회 전반에서 육아를 오로지 부부나 부모의 책임으로 보기보다는 온 마을과 온 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자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폐지를 이제 들고 나오면서 젠더 이슈가 또다시 이제 부상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여가부 폐지를 넘어서 대안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여가부 폐지에 보다 선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에 이제 어떤 그 대안이 마련돼 있는지요? 이재명 후보 입장은 분명합니다.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안은 시대에 따른 변화의 필요에 적절한 개선과 개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여성가족부를 보면 전체 국가 예산의 0.2%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 중에 절반 이상이 유아 보육과 청소년 복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성인지 예산이나 여성 관련 예산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요.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개선이라는 것이 성별이나 여러 이유의 차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이것은 여성, 남성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 시대에 걸맞은 대안 마련과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의 언급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여가부를 폐지하게 되면 당장 유아보육이나 청소년 복지 이런 것들을 당장 없애자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동이나 청소년과 같은 국민들의 사회 안전망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출생할 때 100만 원 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우려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선대위 활동 관련해서 내용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리스너 프로젝트를 통해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목소리 등을 발굴하며 큰 호응을 얻었잖아요. 이후에 또 주목할 만한 활동이나 내용이 있었는지 또 현재 어떤 방향으로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탈모약 건강보험 정책 제안은 청년선대위 30대 청년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고 아젠다로 뒀던 것이 상당히 지지자들의 호응을 얻어서 커지게 됐던 것인데요. 이 외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의 만남이나 도시재생활성화위원회 간담회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재명 후보께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청년선대위에서 내일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나누는 시간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최근 안타깝게 근로 중에 돌아가신 한전하청 노동자 유족과의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또 앞으로는 2030 여성 청년들에 대한 목소리를 담아서 또 필요한 공약이 있다면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탈모약 이후에 자전거에 대한 관심도도 같이 높아졌는데요. 특히 그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부재와 자전거 보험의 필요, 또 자전거 도로 인프라 확충, 또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등의 자전거 탑승 허용 등 이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아서 저희가 함께 이를 공약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서윤 더불어민주당 청년선대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지난주 극적으로 당 내홍을 봉합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 반등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 행보와 젠더 이슈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4선 중진이신 이명수 의원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만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초 들어서 가장 추웠던 날씨인 것 같은데요. 예, 방금 그 지역구 또 갔다 오셨는데 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또 생방송에 시간 맞춰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국민의힘 상황이 여러 이제 우여곡절을 이제 겪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전면 개편하고 이준석 대표와도 이제 갈등을 일단 봉합을 했습니다. 충남 도당 위원장이신 이제 의원님 지역에서 윤 후보 선거 전략을 지금 총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네. 우선 그 최근 당내 상황과 또 윤 후보 행보를 바라보고 있는 충청 민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뭐 많은 국민들께 당내 내용이 비춰진 걸로 봐서 보여져서 좀 걱정케진 데서 매우 소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봉합이 돼서 정말 새롭게 다시 하자. 이런 의지가 많이 확산돼 있습니다. 뭐 충청 민심이 이제 대체로 이제 전국적인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는데 네. 역시 충청에서도 다소 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면서 며칠 사이에 많이 회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정말 우리 충청 지역에서부터 정권 교체에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제 걱정을 넘어서 정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새로 이제 우리가 출발하자라고 하면서 윤 후보가 내는 그런 실생활 또 청년들 위한 여러 가지 공약이 지금은 잘 어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잠시 어떤 그런 반등의 기회는 잡았지만 아직 확실하게 반등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앞으로 이 음력 설 두고 이게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지역의 여론을 그 당시에 처음에 우리가 많이 앞섰던 그 분위기로 다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아까 지지율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사이에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단일화 없이는 정권 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솔직히 나오고 있죠. 윤 후보 지지율 반등이 가능할지 그리고 또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의원님 의견이나 당 내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한 대로 최근에 그 우리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진 게 사실이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가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소 지지율에 좀 하락을 겪었는데 네. 다시 반등하기 때문에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다소 변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합니다만 그 지지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야권 후보는 단일화돼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뭐 선거 사례도 그렇고요. 또 가능하면 여권과 야권 이렇게 1대1 구도로 가는 것이 선거가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후보자 본인들의 그런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도 국민적인 여론이나 그렇게 그 단일화에 대한 그런 요구가 과연 높아지는 것인가 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단순히 후보자만의 의견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서서히 새로 우리가 시작하면서 단일화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얘기들은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결정하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단일화의 시기와 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데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추이라든가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 본인들은 이제 단일화에 부정적인 아직 이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결국엔 단일화로 가야 된다. 그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풀어야 될 숙제가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원팀 당내 원팀 과제를 또 이제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모두 원팀에 적극적으로 합류하고 있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인데 당내 그 중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고심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원팀으로 가야 된다는 그 원칙적인 그 얘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한 대로 일부 지난번에 경선에서 탈락한 분들이 아직까지 흔쾌하게 지금 동참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분들의 동향으로 보면은 개별적으로 지역 선대위에 직접 그 공문을 참여한다든가 이렇게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선대위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숙고하고 이 전국의 추이나 이번 대선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할 때 시간의 문제지 또 방법의 문제지 자연스럽게 원팀으로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중진 의원 모임에서도 그런 노력을 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우리 당에서 같이 우리 당 후보가 돼야 된다. 여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지난 경선 과정의 문제 그런 점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잘 될 걸로 보고 있고 잘 되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이제 그때 지지했던 의원들이 조금 나눠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 지지했던 의원들이 이제 그 당사자분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최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남성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 그리고 병사 월급 200만 원 등의 공약인데요. 이런 젠더 이슈 선점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율을 끌어올린 효과가 있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맞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런 젠더 문제나 그런 거가 뭐 단순히 그 이제 그런 한두 가지 공약만 보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걸 보완하는 그런 다른 공약들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떤 특정한 그런 이 공약 하나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여가부를 폐지하자 하는 것이 여성가족부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여가부의 그동안 활동이 너무 분열주의적이고 또 편파적이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이나 오거돈 시장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그걸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여가부는 뭐 제가 보더라도 여러 가지 활동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평소에도 여가부하고 일을 해보면 좀 뭔가 일이 잘 안 돌아가는 그런 부처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고 거기에 이제 많은 행정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 문제, 가족 문제. 그건 그것대로 그걸 다시 우리 인구 문제나 이걸 포함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다른 부처를 이렇게 기능을 개편한다는 거지 여성 대상으로 는 행정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는 행정을 안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하나의 공약만 보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의정활동 관련 내용을 이제 좀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이제 소속이신데 지난주에 평택 대형 화재가 이제 발생하면서 이제 소중한 소방관 3명이 이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거듭 이런 사고가 대형 물류 센터나 이런 창고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 소방관들의 이 안타까운 순직이 자꾸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또 뭐 여러 가지 이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세 분 순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네. 문제는 이제 현장 상황에서 이제 순직 소방관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투입하는 시기라든가 네. 방법이라든가 그 매뉴얼이 아직 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네. 오로지 이제 현장 그 지휘자 그 사람의 판단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 또 문제가 생겼는데 뭐 그분한테만 책임을 뭐 돌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그 소방관 투입의 시기, 여건,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적은 거는 우선 이제 그런 대형 화재 또 특히 냉동 창고 같은데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들어가는 이 건축 자재의 문제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택 화재는 이제 스프링클러 가지고 주로 이제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런 식의 별도의 특수한 화재 초기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제는 이제 권장을 하고 의무화해야 되지 않겠냐. 소방관이 들어갈 땐 벌써 늦습니다. 특히 이 매연이나 이런 화재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가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제 생명을 잃는데 그런 것들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그리고 소방관 투입의 경우에 보다 적절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매뉴얼과 다른 훈련 그런 것들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6월이었던가요? 그 이천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이제 발생했고 이제 비슷한 또 이제 안타까운 이제 그 사고가 또 있었는데 그 매뉴얼이 이렇게 시급히 개선이 왜 안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매뉴얼이 지금 이제 없는 건 아닌데 그 자체가 현장에서 적용하는 거는 다른 어떤 방치가 없고 대부분 이제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간부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데 그 매뉴얼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된 거고 매뉴얼도 좀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특히 이제 소방관이 투입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위치가 어디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별도의 장치를 우리가 넣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개발해서 현장에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관이 이제 그 화재 현장에 들어갔을 경우에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안 들어갈 때 들어가고 또 늦게 들어가거나 또 화재가 많은데 오히려 잘못 투입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런 걸 과학적으로 추적하고 우리가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네. 또 의원께서 발의하셨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주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죠. 어떤 내용의 법안이고 또 어떤 취지로 발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지역에 가면 뭐 그 사회 봉사 활동하면 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단체 중 하나가 자율방범대입니다. 뭐 새마을, 뭐 이통장님 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근데 이분들에 대한 그동안 어떤 지원하는 그런 체계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18대부터 들으면서 4대 동안 계속해서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을 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정부와 협의가 좀 잘 안 돼가지고 그게 지체가 됐는데 이번에 행정안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율방범대에 들어갈 수 있느냐, 또 들어갈 경우에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인적 물적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이 복지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포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우리 뭐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또 헌신하고 노력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이제 보상과 지원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떤 지원이 이제 그 우선 되는지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자율 방범인데 사실은 이제 포괄적으로 종합적인 봉사 활동을 다 하는데 차량 지원 같은 거, 차량이요. 또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범대 사무실, 이 초소보다는 조금 이제 다른 개념입니다만 그런 사무실 지원, 그다음에 피복 근무 여건 개선이요. 그렇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용품, 예를 들면 이제 교통 같은 거라든가 방범 순찰할 때 필요한 이제 야광에 쓰는 이 조명등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직접 자기들이 또 비용을 내서 자기 비용을 했는데 그 정도는 이제 마치 이제 이 자치경찰도 실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올해 이제 대선을 치른 이후에 네. 또 선거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6월 이제 지방선거인데 국민의힘 이제 4선 중진이시고 지금 현재 충남지사 후보로 유력한 후보로 지금 하마평이 계속해서 나오고 계십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그 뉴스N에 출연하셨을 때도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그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계획은 이제 올해 어떠시고 또 올 한 해 목표 어떠신지 이 충남지사 6월 지방선거 포함해서 듣겠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은 뭐 대선이 중요하니까 대선 얘기가 추가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원래 이제 도에서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도정에 대한 관심과 또 도정의 이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인 거기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올해 마침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있는 그런 해가 돼서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뭐 대통령도 바뀌어야 되지만 저희는 이제 지방 권력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히 충남이 과거에 굉장히 좀 활력적이고 여러 가지 그 야심찬 일들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그랜드 디자인이 좀 적은 게 아닌가. 미래지향적인 일들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관심은 가지고 있고 대선 이후에 아마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판단과 최종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이 높다는 정도로 저희가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엔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충청 지역 민심과 그리고 야권 후보 단일화, 젠더 이슈 등 그 대선과 관련한 그 국면에서의 여러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되면서 내일 추위는 더 강해지겠습니다. 철원의 아침 기온이 내일 영하 17도,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호남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눈 소식도 있습니다. 빙판길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